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인 25살에 결혼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남편은 앞으로도 좋은 아빠도 좋은 남편도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제 고향은 고성입니다. 강원도 고성 아니고 경남 고성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학교 생활이 정신없이 돌아가긴 했지만 이따금 혼자 서울에 사는 게 좀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고 그가 하도 결혼하자고 성화여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소중한 아기가 먼저 생겨서 이리저리 재고 계산할 틈도 없었고요. 저희는 시댁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으니 시어머님이 가까이에서 챙겨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고다이도 태어날 건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동네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시댁 가까이에 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자 했죠.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예상보다는 더 자주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죠.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같이 쇼핑을 가자, 운동하러 같이 가자 등등이요.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다 편하고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겠지 싶어서 제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남편이 쉬는 주말에도 어김없이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자기 집이니 편하고 좋았겠죠. 괜히 엄마 핑계 대면서 먼저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님 맞춰드리고 잘하면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뭐 준비했어? 뭘? 오늘 우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잖아.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난 지금 알았어. 미리 언질 좀 주지. 어떡하냐? 근데 오빠는 뭐 준비했는데? 우리 집은 아들만 둘이라 평생 남사스러운 짓 못하고 살았어. 그건 너도 뻔히 알잖아. 좀 살갑게 챙겨주면 안 됐냐? 서운하다 진짜. 아니 미리 말이라도 해주고서 서운하다고 해야지. 엄마 SNS에 보면 다 있잖아. 어머님 SNS? 나 어머님이랑 SNS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남사스러운 짓 못하는 건 또 뭐야? 아들들은 가만히 있고 며느리가 왜 도맡아서 해야 해? 그건 좀 이상한데 같이 하면 또 몰라도. 그럼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날 주도적으로 이벤트를 할 거야? 장인 장모님은 네가 있잖아.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저한테 챙기라는데.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싶어서 시부모님 모시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먹고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니 그래도 잘했다 싶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니 자기 말대로 남사스러운 짓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날이기도 했는데요. 시댁에서 간단하게 케이크 불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요. 지금 검사 중인데 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와서 걱정이 된다고요. 아빠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잠시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쓰러지셨대. 어떡하지?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왜? 밭에서 쓰러지셨다는데 검사 중이라니 나도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지금 정신 잃고 쓰러져 계신 거야? 의식이 없으셔. 어떡하냐? 그렇대. 아버님 생신이니까 당신은 있고 나만 갔다 올게. 아니 당신이 홀몸도 아니고 그 먼 데를 어떻게 혼자 가? 운전해서 갈 수 있겠어? 운전은 못하고 비행기를 타든지 버스 타든지 제일 빠른 걸로 가야지.
아니 근데 지금 검사 중이시면 당신이 가서도 할 일은 없지 않아? 다른 때면 몰라도 결혼하고 아버지 첫 생신인데 그래도 당신이 저녁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 당신은 당신 부모님 딸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엄마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결국에는 아버님 생신 자리 다 끝나고 가라는 남편한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건 좀 그렇지? 그럼 내가 시부모님 모시고 며느리 노릇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우리 엄마 곁 좀 지켜줘. 가서 사위 노릇 좀 해달라고. 아니 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당신은 며느리 도리만 중요하고 사위 도리는 안 중요해? 같이 아들 도리하고 딸 도리하든지 아니면 저녁 먹고 같이 고성으로 가자. 당신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그냥 나 혼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며느리 도리하고 당신도 사위 도리하는 걸로 하자고. 뭘 또 예민하게 이래. 내 말은 어머니 쓰러지셨으니 당연히 가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없으니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내일 첫 차 타고 내려가라는 거지. 내일 첫 차 타고 당신도 같이 간다고? 아니 나는 회사 가야지. 남 일이니? 어쨌든 나는 딸 도리해야겠으니 지금 가봐야겠어. 생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가 쓰러지신 게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반대로 저희 엄마 생신이었는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요. 남편하고의 대화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시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 표정은 좀 씁쓸하셨지만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고성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4일 입원하는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셨다고 해요. 근데 별 증상이 없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눈앞에 별이 보이더니 밭에서 쓰러지셨다고요.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겨우 아빠한테 전화해 119를 부르셨는데 도착했을 때 열이 39도였다고요. 열도 나고 정신도 잃었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 더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엄마 컨디션이 좋아지실 때까지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리고 싶었는데요. 엄마는 남편 혼자 있는 게 더 걱정이라며 추석 때 내려오면 되지 않냐고 가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결국 엄마를 이기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그 즈음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KTX라도 있으면 빠르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상원역에서 내려서 다시 한참을 가야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불편해서 자동차로 가야만 했는데요. 차도 막히고 워낙 멀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남편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비위를 맞춰주며 고생한다 다독거리면서 갔습니다.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조금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 걱정 많이 해줘서 지난 일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녹았고요. 부모님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시니까 겉으로나마 부모님께도 든든한 남편이 생겼으니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더라고요. 내일 차례 지낼 때 자기는 옆에서 절은 안 하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제사밥만 먹겠다고요. 제가 몰랐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난 이 집 식구가 아니잖아. 비록 가족일지라도 나는 김씨가 아니니까 굳이 나까지 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우리 집은 원래 엄마가 차례 안 가. 외가랑 5분 거리일 때도 안 가셨단 말야. 난 사위가 차례상에 절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래도 뭐 집마다 다를 순 있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제사나 성묘에서는 가서 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례상에서는 절까지는 안 할래. 그래 뭐 강요하지는 않을 건데 만약 아빠가 정서방 절하게 하시면 어른 말 따라드리는 건 어때? 아빠가 그러시는데 아니요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아버님께 당신이 먼저 말씀드려.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족인데 첫 명절이니까 조상님께 사위입니다. 인사드린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성묘에선 할 수 있어도 차례에서는 왜 못한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절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 근데 당신은 출가 외인이고 난 자기 집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잖아. 절 안 하고 옆에 있어도 사위구나 알아보시겠지 뭐. 아니 여보, 내가 족보에 아직 안 올라갔으니 나도 성묘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러라고 할 거야?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위도 가족이고 우리 집 좀 존중해주면 좋겠어. 아니면 일단 내일은 하고 차차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차차는 또 뭐야?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럼 차라리 아버님께 여쭤보자. 사위가 장인댁 차례에 절하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닌지. 아버지가 절해라 하면 군말 없이 하고 아니면 안 할 게 어때? 동의하는 거지? 하도 말이 안 통해서 시아버님께 여쭤보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가 절하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남편이 너무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버님은 상관없다고 절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제 반응을 눈치챘는지 이 문제로 더 이상 기분 상하지 말자며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본인 아버지 말씀은 따라야 하는 어른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 말씀은 기분에 따라 안 따라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전 시댁 단톡방에도 초대되어 있지만 본인은 싫다길래 저희 집 단톡방엔 안 넣었거든요. 그냥 단톡이 싫은 남편 성향인가 했는데 사소하게 넘겼던 것까지 의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났던 밤이었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싸우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어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요. 엄마 건강도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고 저도 출산이 자꾸 다가오니 슬슬 조리원을 알아보려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아가 조리원비 없으면 말해라. 됐어, 얘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아버님 말씀을 자르면서 알아서 하라는 시어머님.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너 조리 못 해준다. 너희 친정엄마가 조리 안 해주신대? 저희 엄마 얼마 전에 쓰러지셨고 그게 아니더라도 무릎도 수술하셨고 또 허리도 안 좋으셔서 조리까지 도와주시는 건 무리인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편찮으셔서 아무래도 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괜히 더 편찮아지시면 더 큰 문제라서요. 저 조리원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너희 이모네 며느리는 병원에 이틀 있다가 퇴원해서 친정엄마가 조리 다 해줬다는데. 그 이후로도 친정엄마는 조리 못 도와주신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본인은 못 해주신다고 선 그으셨으면서 왜 자꾸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지요. 솔직히 비교하자면 제가 아는 언니는 친정엄마가 조리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고 내 손주인데 왜 사돈이 하냐면서 출산용품에 조리원비에 며느리 애 낳았다고 축하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해준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아버님은 귀한 손자니 광목 끊어서 기저귀 하라고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천 기저귀 안 하겠다는 제가 내내 못마땅하셔서 한동안 어찌나 눈치를 하시던지요. 결국 폭풍 검색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후기도 나쁘지 않은 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시호를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는 예쁘셨는지 조리원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감사했는데요. 문제는 소파가 딱 2인용이었어요. 자리가 부족하니 엄마는 바닥에 앉아 계신데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그것도 저는 못마땅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분위기 풀어보려고 이 말 저 말하는 저희 엄마 말에는 대꾸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굳이 김밥을 싸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내심 제 옆에서 고생하시는 엄마 챙겨드리려고 그러시나 싶어서 괜찮다고 안 싸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신 아들 저녁 먹여야 하신다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빠가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저 어릴 때 아빠가 저를 땅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안고 다니시며 예뻐하셨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저 학교까지 꼭꼭 데려다 주셨고요. 가끔 머리도 빗겨주셨어요.
그만큼 딸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시니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손자도 보고 싶으셨겠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빠를 보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의 상봉이 이어지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이모님이랑 같이요. 앉을 데도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점심이나 드시고 오시라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너희 식구들하고 밥 먹어라. 이러시고는 이모님이랑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2차로 당황했습니다. 같이 드시러 가자고 청하지는 못할 망정 너희 식구들이라니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 혼자 두기 미안하다며 나가신 지 30분도 안 돼서 들어오셨는데요. 병원 뒤 분식집에서 6,000원짜리 라면 드시고 오셨답니다. 아무리 간단히 먹자고 하셨어도 분식집에서 라면이라니요? 시부모님 처사나 남편 센스나 너무 엉망이라 부모님께 솔직히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손자 보신다고 아침부터 서두르신 아빠가 소파에서 쪼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셨어요. 제가 바닥에 이불 펴고 주무시라고 했는데요. 시어른들 오시면 어떡하냐고 끝까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식사도 마땅치 않았고 자리도 불편하게 몇 시간 계시다 버스 시간 됐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저 안쓰러워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병실 문을 나서시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대접 받으셔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엄마도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약 드시면서 제 곁을 지키셨는데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완전 무시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무시한 게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무시한 게 아니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컸던 만큼 병실을 떠나시던 아빠 눈빛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전화는 자주 했지만 아이 돌본다고 통 친정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오기만을 벼르고 별렀어요. 간 김에 내심 아이하고 같이 좀 눌러앉아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시댁은 자주 가기도 하고 어머니도 손주 보러 자주 오셨습니다만 명절에도 꼭 자고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기어이 하룻밤을 자고 부랴부랴 아침부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이 물건부터 챙길 게 많았는데 남편이 계속 문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준비 안 해? 빨리 출발하자. 차 막히면 당신 더 힘들잖아. 나 못 갈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아. 몸살 기운이 있어서. 내가 못 가면 당신 혼자서 시우 데리고 가는 건 무리잖아. 이번 명절은 용돈만 보내드리고 다음에 가자. 왜? 약 먹고 가면 안 돼?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시우도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고.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내가 월차 내고 주말 껴서 다녀오자. 진짜 내가 약속할게. 나 그럼 한숨 잔다. 깨우지 마. 그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시댁에서 하룻밤 잘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 믿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프다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서 부모님께는 정서방이 아파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셨을 텐데 엄마는 남편 걱정부터 하시며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철석같이 약속했던 남편이 글쎄 회사 일이 바빠서 월차를 내기가 눈치 보인다면서 차일피일하더라고요. 명절에 저 혼자서라도 갔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면서 그 다음 주도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운전해서라도 친정 다녀오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분들이라서 일찍 주무시는데 그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건 필시 무슨 일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엄마의 가쁜 호흡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아빠가 왜? 사고가 났어. 피를 엄청 흘렸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뭐? 사고? 내가 지금 갈게 엄마.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엄마 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차키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을 깨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가봐야겠다고 엄마 곁에도 아빠 곁에도 지금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내달리며 집에 가까워지니 그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내가 엄마 전화 받고 정신없이 나오느라 말을 못했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아빠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고성에 가고 있거든. 당신 나가기 전에 시우 좀 어머님께 맡겨줘.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침착하고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 도착해서 상황 보고 다시 연락 줘. 아빠 잘못되면 어떡해? 당신 회사에 말하고 시우 데리고 와줘. 일단 다시 연락해. 운전 조심하고. 워낙 경황이 없었지만 담담한 남편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였습니다. 엄마는 울다가 지쳤는지 멍한 상태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을 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셨어요. 이장님 도움으로 빈소가 차려졌고 엄마와 저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분들 손만 빌리긴 죄송스러워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지금 엄마도 힘들어하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당신이 빨리 와줘. 내가 안 그래도 회사에 말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잖아. 도저히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안 온다고?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지. 지금 당장은 못 가고 발인 전에는 갈게. 여보,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당신이 와서 상주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냐? 회사 일도 중요하고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당신 사촌 동생들 있잖아. 그 동생들한테 상주 좀 하라고 해. 뭐 장례식 상주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간다고 아버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잘 위로해드리고 당신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알았지? 나 회의가 있어서 그만 끊는다. 다시 연락할게.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당장은 못 오더라도 본인 말대로 발인 전에는 오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정씨네 가족은 아무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남편 어딨냐 물어보실 때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남편이 회사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올해 자리 비우기가 힘든가 봐요 하면서 둘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사흘 내내 많은 분이 다녀가셨지만 저는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더 이상 믿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시우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쳐. 그래도 발인 날에는 왔어야지. 이게 말이 돼? 내가 둘러대기는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욕하셨겠어? 저 집사위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하면서 말야. 일이 바빠서 못 왔나 보다 하시겠지. 내 마음은 편했겠냐? 임종도 못 지켰는데 당연히 왔어야지. 내가 말하기 치사해서 두고 봤는데 도저히 당신이랑 부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 신혼 초에 당신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소홀한 거야? 뭘 또 소홀했냐? 내가 바빠서 그랬다고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이 아무 도리도 안 하는데 나도 며느리 안 해. 그만하자. 바빠서 못 왔다는 그 변명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피하듯이 출근하는 남편을 보니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몽땅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남편이 불이 나게 전화하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내가 아침에 말했잖아. 나 고성 가는 중이야. 당신 미쳤어? 어제 올라와놓고서 왜 또 고성을 가?
아버님 장례식은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니까. 아니,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퇴근하고 얼굴 비추고 갔을 거야. 하지만 당신 안 그랬잖아. 고성이 어디라고 얼굴을 비추고 다시 와? 억지 쓰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와. 나 시우 데리러 간 거였어. 앞으로 나는 고성에서 살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외출하셨나 했는데 세상에나 불도 켜지 않고 텅 빈 집에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저녁은? 아이고, 우리 시우 왔구나. 너 어제 갔는데 왜 또 왔어? 왜 오긴? 엄마 혼자 두고 가니 마음이 편해야지. 당분간 시우랑 나 여기에서 살려고. 정서방이랑 같이 오지. 정서방 보고 싶었는데. 정서방은 찾지도 마. 장인 장례식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사위야. 나 이혼할 거야. 직장인이 무슨 힘이 있어?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겠지. 이혼은 무슨. 엄마 괜찮으니까 내일 올라가. 엄마 정서방한테 미련 갖지 마. 나는 이번 일로 오만정이 떨어졌으니까. 사위 노릇을 못하는데 그런 남편 있으면 뭐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나 어서 기력을 차리셔. 나랑 시우 있으니까 엄마는 더 오래 사셔야 해. 아빠 못 가지. 장례식 내내 초주검이 될 정도로 울어서 눈물이 더 날까 싶었는데 서러운 마음이 몰아치는 데다 엄마 걱정까지 더해지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우셨고요. 자다 깬 시우도 엄마랑 할머니가 우니까 덩달아 울며 3대가 한참을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전화기가 꺼져 있자 남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저를 바꿔줬습니다. 당신 왜 아직도 출발 안 했어? 어딜 출발해? 내가 어제 말했잖아. 억지 쓰지 말고 아침 일찍 오라고. 나도 말했잖아. 그렇게 못한다고. 당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이혼은 할 때 하더라도 시우는 왜 당신이 데려가는데? 장인어른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빠 노릇은 잘할 수 있어? 당신도 당신이고 시부모님도 그래. 아들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그러는 거 아니다 가봐라 하셔야지. 그러기는커녕 당신들도 나 몰라라. 우리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사돈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야. 고성이 무슨 미국이냐? 진짜 미국이었다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전화 더 이상하지 마.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난 내 엄마 지키면서 여기서 살 거야. 제가 전화를 끊자 엄마는 옆에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네가. 왜 엄마 때문이야? 정서방 때문이지. 아주 기본이 안 됐어. 아빠 장례 치르면서 내가 아주 이가 바득바득 갈렸다니까. 남도 이렇게는 못해. 그리고 나 이거 평생 못 잊어 엄마. 근데 어떻게 그 남자랑 평생을 살아?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시우 나중에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응?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당분간 고성에서 지내라고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몇 번을 전화하셨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그러다 말겠지 하셨겠지만 다시 이해하고 살아보자 할 거였으면 애초에 말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억울하고 분했던 만큼 그들에게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고향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시우를 엄마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건 미리 썼으니까 당신이 나머지 써서 접수 좀 해줘. 그동안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내가 도맡아 했으니까 끝까지 치사하게 굴지 말고 재산분할 깔끔하게 하자.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혼 서류까지 뒤밀어? 글쎄 그게 나한테는 죽을 죄라니까.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우리 시우 아빠 없는 애 만들 거야? 당신 엄마만 엄마냐? 우리 엄마도 지금 알아놓으셨다고. 우리 엄마 편찮으시다고 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머니 아픈 건 그렇게 아프니? 당신 엄마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당신 엄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너 같은 인간을 사위라고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남편은 우기면 제가 순순히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대단한 착각을 하던 남편은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양육권은 못 주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못 키워주겠다고 하셨던 건지 순순히 넘기더라고요. 저는 지금과 20살이 돼서 시작했던 서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서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평생을 이곳에서 사신 엄마가 그러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교육 문제가 조금 걱정이기는 하지만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시우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이혼했다고 내내 미안해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불효만 한 것 같았는데 이제라도 효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도 찾아뵙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귀여운 손자 모습 더 자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후회도 많지만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하겠다고 아빠께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자기 부모한테만 일방적인 효도를 강요하는 남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니 내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도요. 제 전 남편처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는 남자도 많습니다. 저처럼 우스운 꼴 당하지 않으시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아주 사소한 징조도 놓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